안녕하세요. A큐브에서 기업 경영관리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석 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들이 내부 경영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법인 가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 사항들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매년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연간에 매년 말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매출 외에도 중요하게 한 10여 가지 정도만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셔도요. 뭐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절세 효과를 굉장히 크게 얻으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 하면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도 그런 것들조차도 조금 쉽게 또는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결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매입과 매출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올해 예상 매출이 과연 목표치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는 체크는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매입과 매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매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각종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업을 구분함에 있어서 또는 뭐 외감인지 비외감업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함에 있어서 매출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또 하나가 매입과 매출을 12월로 잡을지 아니면 1월로 잡을지에 대해서 뭐 약간 임시적인 거긴 하지만 단기 순이익을 조금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다 보니까는요. 매출과 매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혹시 기업의 우리 임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을 가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법인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예상보다 단기 순이익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퇴직연금 불이백에 대해서는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까 혹시 뒤늦게 하락도 11월, 12월에락도 퇴직연금이 가입 안 된 사업자라고 한다면 가입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혹은 퇴직연금 가입 납부 금액이 지금까지 총 납부해야 될 금액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법인세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말 상여에 대한 지급 시기에 대한 결정 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말 상여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에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상여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귀속 시기는 1월에서 2월 달에 실제 지급한 것들은 기장 포인트에 따라서는 전년도 12월로 귀속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해년도 당월로도 귀속시킬 수 있다 보니까는 가결상을 통해서 예상보다 단기 순이익이 좀 높다 했을 경우에는 보통 뭐 연말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음 연도 연초에 지급하거나 혹은 명절 상여금에 대한 것들도 전년도 상여금으로 귀속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여금 관련했을 때는 조금 규정 정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상황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는 법인에서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이익 처분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경영 성과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지 향후에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혹은 임원분들에 대한 조금 높은 상여금에 대해서도 부인의 요소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고자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고자산이라고 한다면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기말 재고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 단기 순이익을 조금 일시적으로 순이익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비외감 법인 같은 경우는 외감 법인하고 달리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매입된 거, 그 다음에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원재료를 좀 갖다가 서류상으로 보통 또는 재고 리스트를 통해서 재고 자산을 결산 시 반영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실제에 맞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평소와 다르게
올해 조금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맨 처음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에 대한 매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재고품에 대해서 12월에 매입 시기도 좀 앞당기고 또는 재고 자산 그렇게 해서 매입을 좀 많이 한 거에 대한 재고 자산의 규모도 조금 임의적으로 좀 조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법인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거는 뭐 많이들 다 직업들 다 챙기고 있는데 각종 영수증이나 뭐 계산서 누락된 부분들, 기타 여러 가지 취득에 대한 부분들에서 누락된 자료들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 인해서 이게 뭐 간혹 가다가는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우리 계산서가 좀 누락되거나 또는 몇 개의 작은 금액이지만 반복적인 비용에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좀 누락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영수증이나 지출준비에 대한 걸 확인을 통해서 비용을 좀 더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좀 될 수 있고요. 사실 6번 뭐 각종 공제 및 감면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체크.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각각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과 업종에 따라서 감면율이 정해지지만 예를 들어서 고용 증가나 혹은 뭐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기타의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부분 항면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우리 기장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무실과 논의하고 관련 근거들은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말로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제와 감면만 잘 챙겨도 법인세 몇 천만 원 정도는 절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법인세 절세하는 항목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조특법 제10조에 연구 및 인력에 대한 개발비 공제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액 공제 받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다른 거랑 중복적인 것도 가능되는데 그 신고하는 것들이 2020년도 소득분부터는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월 달에 연구소로 인해서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 전담부서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기장사무실과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끔 잘 체크하고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법인세를 적게는 몇백, 많게는 뭐 2, 3천만 원 혹은 뭐 한 5, 6천만 원 우리 연구 인력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내역 확인과 재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한다면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입계산서라든가 기타 인건비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동안 사업 업무용 유관 자산들을 취득한 것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산별로 5년 혹은 10년씩 감가상각을 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매년 새롭게 취득되는 것들도 있고요. 감가상각이 끝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결산을 할 때에는 유형자산 리스트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당해년도에 취득한 자산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 혹은 자산가액 자체가 실제 취득가액하고 잘 맞게끔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올해에는 예상되어지는 감가상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미리 감안을 좀 해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들도 좀 관리해 갈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간혹 가다가 실제로 부채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때 유형 자산 중에서 우리가 보통 생산용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 작게는 뭐 1, 2억 비싼 거는 한 7, 8억짜리 고가의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쳤기 때문에 이미 잔존가 자체가 뭐 그거에 30%, 40%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중고가 정도 형식으로 그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자산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자본금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상황에 따라서는 감가상각을 더 적극적으로 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경우에서는 자산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유형자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8번과 9번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 뵈면은요, 요즘에 가지급금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세요. 또 하나는 내가 사업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 개인 자금을 투입을 해서 운영하신 금액들이 꽤 되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거는 그거고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또 나한테 2억 3억이 잡혀 있더라. 이런 고민거리를 많이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경우에 나중에 컨설팅 쪽으로 문제를 풀 경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지금 같은 경우는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무조건 담당 지장세무사님께 결산 시에 가지급금, 가수금 없게끔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전에 올 1월부터 2월까지 가수금과 가지급금 내역은 실제 어떤지, 정말 내가 사업을 하시면서 일단 급해서 임시적으로 가지급금을 쓰시고 혹은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임의적으로 넣어놓은 가지급금이 그 시기와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과거부터 2월 돼서 넘어오고 있는 가수금과 가지급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결산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3월 달에 바쁜 시간 속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지출 내역 같은 경우는 다 가지급금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그냥 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따른 오류로 가지급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가지급금이 규모가 얼마인지 세부 내역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수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본금을 좀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채 비율 관리를 할 때. 그럴 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10번 항목의 유상증자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과거에 회사가 조금 어려웠을 때 긴급하게 대표님이 개인적인 자금을 법인에 넣어놓고 운영하신 그 가수금을 통해서 출자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나중에 향후에 부채 총한도가 좀 커질 수 있게끔 실제 자본금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연말이면은 우리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대출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운전자금을 3억이든 5억이든 더 대출을 좀 진행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가결산을 함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결산보다는 기업 신용도를 올리거나 각종 재무 비율을 좋게 만드는 형태의 가결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굳이 대출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를 절세하고 재무적인 좀 더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형태로 가결산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다 보니까 현재 대출금의 현황이나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연말 정도에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올해 년도 3월 달에 전년도에 대한 결산 주총 시에 만약에 배당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안에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지 말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결산을 통해서 회사의 자금의 유동성이라든가 어떤 이익금에 대한 미처분 이익금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한번 중간 배당에 대한 결의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요, 2021년도 즉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차등 배당을 통한 중간 배당이 세무적인 어떤 좀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배당도 조금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배당의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외감 기업이냐 비외감 기업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기업의 자산 규모, 부채 규모, 매출 규모, 그다음에 직원 수,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 중에서 일정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외감을 받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좀 결산 과정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럴 때 아직 우리가 외감 받을 정도의 수준도 아니거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매출 기준이 조금 넘는 것 때문에 외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제가 뭐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규모가 매출 규모가 있으신 혹은 자산 규모가 있으신 법인 같은 경우는요. 항상 외감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갖고 사전 가결사항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에는요. 14번 항목처럼 뭐 임원분들의 퇴직금 재원 때문이든 혹은 뭐 유족보상금 때문이든 혹은 산재가 조금 산재 적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보장 차원에서라도 법인들이 많은 형태의 보험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들 중에서 저축성 보험이냐 보장성 보험이냐 또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적립금이 얼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각각의 계정 과목 처리를 좀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장세무사 사무실에서의 담당 직원분들은 이 기업의 보험에 대해서는 좀 모를 수 있습니다. 조금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는 우리 해당 보험의 담당자분들과 사전 상의를 해서 비용 처리를 특별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보험이라고 한다면 실제 3월 달에 본 결산 시 비용 처리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사전에 관련 근거라든가 뭐 예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사전에 기장 사무실에다가 미리 알람을 넣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저축성 보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험의 환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실제적으로는 자산입니다. 이건 비용을 떨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인의 장기성 자산인데요. 이것도 기업의 재무 비율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굳이 장기성 예금 자산이 아니라 단기성 예금 자산으로 세금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기장 사무실에 좀 얘기를 해서 좀 조정을 해놓으시면은요 기업의 유동 비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지분율을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익환원 플랜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배당인데 향후에 기업의 이익금에 대한 배당 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분율을 우리 가족 특수관계인 주주 구성을 좀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변화를 주주의 변화, 지분율의 변화를 올해 해야 될지 혹은 내년도에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가결산을 통해서 최종적인 신고 전에 단기 순손익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는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약 어바웃하게라도 좀 어림잡아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할지 혹은 내년도 1월 이후 날짜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 봄으로써 뭐 증여세라든가 주식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규모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아직은 모든 기업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 가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핵심 요약만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로 저희가 한번 점검해 봤고요. 다음번에 다시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각각 항목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부연 설명들, 추가적인 더 조언의 말씀들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